등이 줄지어 걸려 있고 용 문양이 새겨진 가로등, 황금빛 처마가 얹힌 상점들, 전통 한약방과 찻집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드래곤 게이트를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시공간을 건너 중국의 어느 도시 안으로 들어선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전통적인 정취가 묻어납니다. 이곳에서는 딤섬, 중국식 만두, 전통 찻집의 향긋한 차 한 잔, 그리고 손수 만든 도자기, 종이, 공예품, 기념품까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또 매년 열리는 중국 설날 퍼레이드는 북미 최대 규모로 온 도시가 북과 용춤, 붉은 등불로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중국계 이민자들이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삶의 현장입니다. 걷다 보면 들리는 광둥어, 향신료 냄새, 노인의 바둑 두는 소리, 관광객의 탄성까지 하지만 파킹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오늘날 이곳을 가장 활기차고 독특한 장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차가운 바닷바람과 안개 속에 떠있는 전설의 섬 알카트라즈 아일랜드입니다. 섬에 가는 배는 피어 13에서 출발합니다. 피셔맨스 워프 근처이긴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피어 39나 31이 아닌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해 있으니 도착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알카트라즈 시티 크루즈라는 공식 운영사가 운행하는 페리를 타고 섬으로 출발합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약 15분 정도 페리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감옥 건물과 등대, 깎아지른 절벽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섬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간단한 안내를 해주고 오디오 가이드를 수령해서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원래는 군사 요새였고 이후에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연방교도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알 카포네, 머신건 켈리, 그리고 탈옥 시도로 유명한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들이 수감되었던 장소죠. 오디오 가이드를 따라 감옥 복도를 걸으며 실제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 독방에 갇히는 음향 효과, 그리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바다 안개와 빛까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몰입감 있는 체험이 펼쳐집니다. 감옥 건물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립니다. 산책로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바다 건너로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스카이라인, 골든게이트 브리지, 베이브리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 광경은 감옥의 차가움과 대조되어 묘한 감정을 일으키죠. 감옥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자유를 그리던 수감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섬은 또한 1961년부터 약 19개월간 이어졌던 미 원주민 점거 운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외쳤던 그들의 흔적은 아직도 벽면에 남아있어 단순한 범죄의 역사를 넘어선 시민 저항의 상징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섬 전체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야생화와 바다새들도 풍부하게 서식합니다. 햇살 좋은 날엔 바다와 절벽, 초록 숲이 어우러져 감옥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투어는 페리 포함해서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여유롭게 둘러보시려면 4시간까지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특히 성수기에는 몇 주 전부터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 있고 돈 있는 분은 그냥 유명한 곳이니까 갔다 오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의미 없는. 자, 다음은 바로 골든게이트 파크입니다. 금문공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와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다리는 바다 위를 잇는 붉은 현수교이고요.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녹색 정원입니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인공 도시공원 중 하나로 넓이는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더 길고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 거의 5km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텍스트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파크는 여의도의 약 1.4배의 크기입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방송국, 공원, 금융지구가 들어있듯 골든게이트 파크 안에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식물원, 호수, 골프장, 들소농장, 해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있어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공원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금문교 안에 한 곳 한 곳들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에 방문하면 참 좋은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스, 캘리포니아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통합형 과학관, 아쿠아리움, 열대우림돔, 플라네타리움, 공룡 화석 전시, 살아있는 지붕, 리빙 루프으로 유명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초인기 과학관입니다. 두 번째는 The Young Museum, 드영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바로 맞은편 미국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예술중심 9층 전망타워에서 공원과 샌프란시스코 시내 조망 가능 외관은 현대적인 구리 외벽. 세 번째에는 제파니스 티 가든, 일본식 정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정원, 1894년 아치형 다리, 대나무 숲, 분재, 폭포, 찻집 조용하고 명상적인 분위기. 제가요, 여기는 치사하게 돈을 받습니다. 유료 입장 18불입니다. 네 번째는 뮤직 컨코스 앤 스프레클스 템플 오브 뮤직, 야외 음악당, 드영 미술관과 자연사 박물관 사이 분수광장 대형 야외 무대, 클래식 음악 공연, 종종 열림 넓은 계단과 분수대, 조각상 배치. 다섯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보타니컬 가든, 식물원, 세계 각지 식물을 테마별로 전시, 약 8,000종. 특히 캘리포니아 토착 식물,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지역 식물, 풍부 걷기 좋은 산책 코스. 여섯 번째 방문은 인공호수, 스토우 레이크 앤 스트로베리 힐 폭포와 인공호수 위에 작은 섬, 스트로베리 힐에는 차이니스 파빌리언 또는 골든 게이트 파빌리언이라는 작은 팔각정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1976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자매도시인 타이페이에서 선물한 전통 중국식 파고다 형태의 정자도 있습니다. 보트도 대여해서 온 가족과 연인 간의 보트를 타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패들보트, 로잉보트, 오리, 거위, 야생동물 서식지도 있고, 섬 안에는 인공 폭포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요샌 미티 국립공원만큼이나 세코야 나무들이 울창하게 살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중 하나, 샌프란시스코의 자랑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붉은 다리 아마 사진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금문교는 19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고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2.7km, 양쪽 높이 서 있는 주탑은 약 227m 높이로 우뚝 서 있고, 바닷물 위 다리 높이도 약 60m나 됩니다. 배도 고래도 심지어 안개도 이 아래로 지나가죠. 이 다리는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만을 잇는 관문, 그래서 이름도 골든게이트, 황금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제대로 관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서 그곳에 파킹을 하십시오. 그곳은 골든게이트 브리지 비스타 포인트 사우스, 줄여서 사우스 포인트입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이곳에 차를 세우고 금문교를 걸어서 건너가 나 주변을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차를 세우고 다리를 걸어보는 체험도 꼭 추천드립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걷는 이 느낌 정말 색다릅니다. 오른쪽은 알카트라즈 섬, 왼쪽은 태평양, 그리고 뒤로는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펼쳐지죠. 붉은 철판 바닥을 밟으며 걷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우스 비스타 포인트에서 관광을 마치고 돌아 나오실 때 금문교를 올라가기 직전 왼쪽 작은 도로
보이시죠? 작은 주택들이 줄지어서 있는 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금문교 아래쪽으로 차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 팀장이 강력 추천하는 숨은 포토스팟이에요. 붉은 철골 구조의 다리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뷰 정말 압도적입니다. 무료 주차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있어요. 꼭 한번 들러보세요. 금문교를 아래에서 보는 경험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풍경, 이게 진짜 장관입니다. 붉은 철골 구조, 다리 아래 파도, 그리고 위를 달리는 차들의 소리까지 한 폭의 영화 같아요. 차로 이동 가능하니 꼭 한번 내려가 보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다음 장소는 금문교 다리를 건너 북쪽 미린 카운티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또 하나의 멋진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골든 게이트 비스타 포인트 노스, 북쪽 비스타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는 금문교 너머로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정면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 시청, 소마 지역의 빌딩 숲,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베이브리지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노을 질 때 붉게 물든 금문교와 도시 정형은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차는 사우스 포인트, 노스 포인트 둘 다 가능하지만 빨리 찹니다. 주말엔 특히 서두르셔야 해요. 다리 보행자 전용길은 차량과 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바람 많이 부니까 모자나 스카프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갑작스러운 안개, 이것도 감성 포인트입니다. 다리를 안개 속에서 걷는 기분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리 하나에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태평양의 바람과 함께 걷는 이 붉은 다리 위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하나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신영우 팀장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빅센터 시청 일대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서 미국이 문화와 예술의 선진국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문화예술 복합지구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공공기관이 모여 있어 마치 한 도시 안에 문화의 수도가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은 바로 아시안 아트 뮤지엄입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 최대 아시아 예술 전문 박물관 중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예술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관 또한 매우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박물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후원한 인물 중에는 대한민국 종근당제약의 막내 동생이자 세계적인 한인 기업인인 이종문 회장이 기증했습니다. 그의 기부로 이루어진 한국관은 한국의 미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한인 커뮤니티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메인 브랜치 메인 라이브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민문화의 거점입니다. 고전부터 현대문화까지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도 소장되어 있어 이민자와 관광객들에게도 개방적인 문턱 없는 공간입니다. 그 옆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루이 데이비스 심포니 홀이 우아하게 서 있습니다. 이곳은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과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끊임없이 무대를 이어가는 곳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 설계 덕분에 단 한 음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 정제된 예술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는 샌프란시스코 전쟁 기념관과 그 내부에 자리한 오페라 하우스, 워 메모리얼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1932년 완공 이후 오늘날까지도 미국 서부 오페라와 발레의 본산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평화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불과 몇 블록 방향 안에 박물관, 도서관, 심포니, 오페라, 역사 건물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문화에 대한 철학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거닐며 예술 작품을 보고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고 밤에는 심포니나 오페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풍경은 단지 문화 인프라를 갖췄다는 의미를 넘어 미국이 문화 강국임을 보여주는 생활 속 실천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빅센터는 미국의 민주주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과 지식, 공공성과 시민의식이 공존하는 문화의 심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왜 특별한 도시인지 바로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샌프란시스코 시티 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회복력 그리고 아름다움이 응축된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시청 건물은 19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시청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대화재로 완전히 붕괴되었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던 그 참담한 시기를 딛고 새롭게 세워진 건물이 지금의 시청입니다. 이 건물은 버옥사츠 양식 프랑스식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졌으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높이 약 93m에 달하는 웅장한 돔입니다. 이 돔은 미국 국회의사당보다도 더 높고 그 자체로 미국 내 가장 아름다운 시청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청 안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1954년 마릴린 먼로와 조 디마지오가 결혼한 장소라는 점, 그리고 1778년 시장 조지 모스콘과 시의원 하비 밀크가 시청 내에서 암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 공공행사, 예술 전시, LGBTQ+ 퍼레이드 시작점 등으로도 널리 활용되며 도시 시민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돔이 반짝이고 특별한 날에는 무지개색, 핑크색, 파란색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조명으로 도시의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이 도시가 걸어온 길과 미래를 함께 상징하는 도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로마나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팔레스 오브 파인 아츠는 단순한 조각 건축물이 아닌 예술과 회복, 문명의 위엄을 상징하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1919년 파나마 태평양 국제박람회 파나마 퍼시픽 인터내셔널 엑스포지션을 위해 세워졌으며 샌프란시스코가 1906년 대지진 이후 재건되어 세계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06년 대지진과 화재로 도시가 초토화된 후 샌프란시스코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15년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이 박람회는 단순한 산업 박람회가 아닌 도시의 부활과 인간 문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 축제였으며 팔레스 오브 파인 아츠는 그중 예술관 홀 오브 파인 아츠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축가는 버나드 메이백으로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폐허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예술은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팔레스 오브 파인 아츠는 고대 로마와 헬레니즘 양식을 반영한 구조로 붕괴되어 가는 듯한 건축물의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위대함과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려는 철학적 디자인이며 영원한 아름다움이 인간의 손에 의해 재탄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원의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의 돔의 높이는 약 49m, 지름은 약 46m, 이 돔은 8개의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 위에 얹혀 있으며 황금빛 장식과 음영이 조화를 이루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바랍니다. 돔은 하늘과 땅, 인간과 신성함의 연결을 상징하며 예술을 통해 인간 정신이 고양되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돔 안에 서 있으면 웅장함 속에서 평온함이 느껴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명상하거나 결혼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돔 주변과 회랑 벽에는 구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부조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대부분 예술, 학문, 문명, 여신, 고대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조력과 지성, 예술의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기둥 위에 장식된 여성상 조각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 앞에서 경건히 숙이는 인간의 겸손한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전시관은 철거되었지만 이 건축물이 주는 감동과 예술적 가치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요청으로 보존되었고, 이후 1906년대에 콘크리트로 영구 보수되었습니다. 지금은 웨딩 촬영 명소, 영화 광고 촬영지, 그리고 현지 주민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물가에 비친 돔의 반영은 하루 중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많은 영화가 촬영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록 베티고, 인사이드 아웃, 산 안드레아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팔레스 오브 파인 아츠의 인상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곳은 단지 사진 찍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시간을 초월해 만든 예술의 성전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한다면 이곳을 천천히 걷고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술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 서쪽 끝 오션 비치 앞에는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온 듯한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퀸 빌헬미나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네덜란드의 전통을 담은 공간으로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개해 공원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퀸 빌헬미나 정원은 이름 그대로 네덜란드의 여왕 빌헬미나를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으며 1906년 네덜란드에서 기증한 튤립 구근과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의 상징적인 구조물은 바로 네덜란드식 풍차입니다. 원래는 공원 내 식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꽃과 함께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약 1만 송이 이상의 튤립이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튤립은 매년 네덜란드 구근협회에서 특별히 기증한 품종들로 다양한 색과 형태가 어우러지며 마치 화려한 꽃물결처럼 펼쳐집니다. 튤립이 피는 시기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는 정원이 가장 아름다우며 사진을 찍기에도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풍차 앞 넓은 잔디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산책, 독서, 피크닉 장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연중무휴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 퀸 빌헬미나 정원은 꼭 들러야 할 숨은 명소입니다. 특히 튤립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계절에는 마치 네덜란드의 작은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감동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우와, 여기가 바로 관광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만지역 베이에리아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자 캘리포니아 제2의 도시권 시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카운티를 이루는 캘리포니아주 내에 다른 시와는 달리 샌프란시스코는 특이하게 단일시로 독립된 카운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미국의 카운티들 중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의 4카운티 다음으로 전미에서 5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카운티이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며 볼 것이 많다. 멕시코 땅이었다가 미국 땅이 된 데다 위아래로 길고 항구가 많아서 노예 해방 뒤 점차 정착한 수많은 흑인들, 그리고 19세기에 유입된 동양인들로 인해 정말이지 온갖 다양한 인종은 다 볼 수 있는 도시다. 특히 중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매우 많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백인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81만 명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후술하듯 행정구역상 샌프란시스코시의 면적이 작은 편이기 때문이고 부산광역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50만 명이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의 인구는 약 971만 명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광역권이다. 면적은 121.6km 이후로 서울특별시의 약 1호이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고층 빌딩들 사이, 바로 저곳들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민자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와서 가정을 이루고 가게를 열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저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이민자의 도시 그 이상입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몸을 바치신 선조들이 비밀리에 거주하고 활동하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이승만 박사, 서재필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도시를 거쳐가셨고, 대한국인 전명훈 장인환 위인들이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중심지 중 하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 흔적은 지금도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포트 메이슨 근처의 골목이나 오래된 건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눈물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깃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피어 39에서 피어 43까지는 도보로 약 5에서 10분 거리이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피셔맨스 워프 지역의 핵심 구간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작고 알찬 명소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피어 39에는 바다사자, 기념품샵, 레스토랑, 아쿠아리움 자리하고 있답니다. 먼저 피어 39 끝자락 바다 쪽으로 가보시면 귀여운 바다사자 씨 라인들이 나무 플랫폼 위에서 일광욕, 낮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피어 40 근처의 씨 라인 뷰잉 에어야. 1990년대 초부터 자연스럽게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은 이 지역의 아이돌 스타 같은 존재예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소리도 들어보세요. 아주 시끄럽고 재미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베이크루즈 배 크루즈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유람하며 알카트라즈 섬, 골든게이트 브릿지, 베이 브릿지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원하시면 현장에서 티켓 구매 후 탑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 피어 39는 그냥 선착장이 아니라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 카페, 거리 공연까지 종합 문화 공간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태피 사탕, 해적 테마 기념품점, 샌프란시스코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모자, 유명한 부든빵집의 사워도우 브레드, 갓 튀긴 피시앤칩스, 바다를 보며 즐기는 커피 한 잔까지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피어 39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바다 문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걸으면서 즐기고 바다 사자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자유시간 편하게 만끽해보세요. 피어 39에서 걸어서 피어 43까지 이 구간은 샌프란시스코의 바다 내음과 활기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엔 거리 음악가들이 재즈나 팝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저기서는 커다란 게를 쪄서 바로 파는 크랩 스탠드도 있답니다. 삶은 게와 새우를 바로 들고 먹는 길거리 해산물 체험도 아주 유명합니다. 피어 41에서는 알카트라즈 페리 터미널 알카트라즈 섬 페리 탑승지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알카트라즈 섬으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는 곳이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바로 알카트라즈 감옥섬. 미국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페리를 타지 않아도 이곳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어 인생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피어 44의 안쪽 기어딜리 스퀘어로 가는 골목입니다. 대표 명소 역사적 부두 크랩 아이언 스컬프처 수산시장. 여기 피어 43은 예전엔 어업용 부두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금은 관광과 음식 중심의 거리로 바뀌었죠. 바로 옆에는 피셔맨스 워프 수산시장도 있어서 현지 어부들이 직접 잡은 게 생선, 조개 등을 볼 수 있어요.
피어 43 근처에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큰 철제개 조형물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피어 43에는 유명한 100년 넘은 전통 빵집 바로 부딘 베이커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니에요. 1849년 골드러시 당시부터 이민자들과 함께한 맛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벽면을 보면 실제로 그 시대 사워도우 스타터도 보관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바로 따끈한 죽에 수프가 담긴 사워도우 브레드볼.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빵을 조금씩 뜯어냅니다. 진한 죽에 수프와 함께 즐기면서 휴. 아, 정말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혹시 바다 보이는 야외 테이블 자리가 있다면 거기 앉아서 바다 바람을 느끼며 따뜻한 빵 한 조각,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올라오는 수프의 김, 그 순간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이 시간, 이 맛, 이 풍경, 여러분의 여행에서 가장 따뜻한 한 장면이 되어줄 거예요.